계속해서 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. 빈정민 변호사 나와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변호사님,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립니다. 이 업데이트 시에 구형 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려온 애플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국내에서도 수만 명의 이용자가 지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 소송 진행 방식과 향후 절차가 좀 궁금해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애플사가 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. 네. 지난해 3분기 운영체계인 이제 iOS의 10일 업데이트를 실시한 이후에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고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등 네. 배터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애플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변명하기에 급급했고요. 네.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사용자들은 이 고객 몰래 고의적으로 성능을 조작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게 만드는 이것도 일종의 해킹이다.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. 네. 결국 이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혹은 제기를 준비 중에 있고요.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. 네.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에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는데 24만 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.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또 별도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소송을 할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해당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 법원, 아마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확률이 좀 커 보이고요. 네.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애플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능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애플사로 하여금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. 이 소송에 대해서 이 법무법인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집단 소송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미국식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요, 이 기업이나 정부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예. 이 특정 피해자가 이제 소송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이기게 되면은 네.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예.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. 네네.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또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과 같이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 경우에 네. 이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. 거기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해당 판결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하지만 피해를 입기는 했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다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또 아니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. 저 승소 판결로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.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른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. 네.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송법 원칙인데요. 네. 그러나 이 미국식 집단 소송제에 따르면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, 이제 이러한 의미의 집단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. 예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네. 개인적으로 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을 때 비로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, 예. 결론적으로 이 미국식의 집단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. 그렇군요. 우리나라에서의 집단 소송과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의 의미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, 그럼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이 피해 보상 범위 예측이 가능할까요? 또 미국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? 네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. 우리나라에서 이 애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네. 소송 과정에서 이제 비용도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네. 그리고 배상액 자체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그리 크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. 우선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애플사의 어떤 고의적인 조작으로 인해서
구입한 아이폰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이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 고도의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.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는데 좀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래서 사실 승소 판결이 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.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예.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단 승소를 했다. 네. 그래서 일단 애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네.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딱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인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를 할 경우에 새로운 기기의 수리 비용이나 네. 아니면 많아봐야 이제 새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비용 정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통상 이제 이런 소송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진행을 하게 되면요. 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와 같은 변호사 비용도 또 지급을 해야 되고요. 그렇죠.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면은 이제 받는 액수에 피해자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있을까 좀 의문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. 예.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네네. 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. 네. 즉 우리나라처럼 이 손해배상액을 딱 그 손해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건의 경우에는 애플과 같은 기업 측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이제 벌을 준다는 의미로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. 결국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받으면은 그 배상액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좀 실익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셨고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.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집단소송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네. 미국 법원에 대해서 이제 애플을 상대로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네. 혹은 이제 이 미국에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한계들 때문에 네. 이 국내 법원에서는 이제 승소가 좀 힘들거나 혹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미국과의 차이를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신데 국내에서도 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반대 의견 역시 좀 적지 않아요. 기대와 우려 교차하고 있는데 도입 전망 어떻게 보세요?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증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법무부가 이러한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증권 분야에서 더 나가서 이제 소비재 분야까지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집단 소송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요. 주로 가해자는 대기업이나 정부 등인데 반해서 피해자는 소비자와 같은 개인들이고 이 피해자들 수는 많으나 각 개인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습기의 살균성이라든지 이번 건의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운영 체계 조작 여부와 같이 지나치게 기술적이라서 일반 개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네. 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. 그리고 소송의 특성상 또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같은 대리인이 필요한데 네.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. 이렇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이 피해자들이 이 손해를 입고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집단소송제는 이와 같이 피해가 소액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또 현재도 도입하더라도 운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. 이것이 좀 일반적인 의견인데요. 그 이유는 이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이제 소위 남소의 우려라든가
또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류의 폐단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간주되기만 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. 그렇죠. 근데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배상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. 이를테면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실제 애플사의 운영 체계 문제로 성능 저하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각 개인의 휴대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, 그렇죠.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네. 무분별하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예. 그러다 보면 이 해당 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예.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라든가 운영에는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와 우려 모두 좀 교차하면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, 이 집단 소송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